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역사 한잔 할래요? 우철쌤의 역사 카페. 프랑크 왕국, 아시아 지역에서 아틸라를 중심으로 한 훈족이 4세기 후반에 유럽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훈족의 압박에 견디지 못한 게르만족이 유럽 곳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영토를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서로마 제국의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었고, 이것을 막는 과정에서 서로마의 군대도 혼란스럽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점점 군대에 공백이 드러나자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서로마 제국의 군대에 게르만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로마 제국의 78대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을 때 게르만족 용병이었던 오도아케르가 세력을 모아 서로마 제국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버티지 못한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패배하게 되었고, 이로써 서로마 제국은 멸망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랑크족이 서유럽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본래 프랑크족은 라인강이라는 것은 알프스 산맥에서 시작되어 지금 독일의 한 가운데를 흘러 영국 동쪽의 바다인 북해 지역으로 흐릅니다. 이러한 라인강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이 바로 프랑크족입니다. 프랑크족은 서로마 제국의 쇠퇴 시기에 갈리아 지방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갈리아 지방이란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던 중 프랑크족의 지도자인 클로비스가 등장합니다. 클로비스는 프랑크족을 이끌고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496년 알라만니족을 공격해서 승리로 가져가고, 이미 갈리아 지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또 다른 게르만족 서고트족을 공격해서 승리로 가져갑니다. 이때 프랑크족에 밀린 서고트족은 이후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로 이동합니다. 갈리아 지방을 장악한 클로비스는 481년 프랑크 왕국을 건국합니다. 이때 크로비스 가문이 왕이었던 시기를 메로빙거 왕조 시기라고 합니다.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 때는 기독교를 국교화, 제1종교로 선언하였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교황으로부터 클로비스는 지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당시 기독교는 천주교, 정식 명칭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후에 종교 개혁이 진행되면서 개신교라는, 지금의 여러분들이 일요일에는 교회 가고 토요일에는 성당 간다는 그러한 구분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을 믿으면 성당을 가는 것이고 개신교를 믿으면 교회를 간다. 그러한 표현은 현대에 와서 굳혀진 것이지, 이 당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성당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유럽 사회는 점점 기독교 사회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은 클로비스가 사망하자 권력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왕이 자주 바뀌게 되어 왕권이 약화됩니다. 시간이 흘러 7세기에 서아시아에서 이슬람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슬람 세력은 거대해졌고, 이 거대한 세력은 사산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서아시아를 장악한 이슬람 세력은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서쪽으로는 동유럽과 북아프리카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가 점령을 당했는데, 이때 이슬람 세력에 의해 점령당한 북아프리카 세력이 현재까지 이슬람교를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시기에 점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 전부를 장악한 이슬람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한 이슬람 세력은 곧장 피레네 산맥을 넘어 서유럽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크 왕국의 위기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남쪽에서 이슬람 세력이 올라왔고 북쪽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 줄여서 노르만족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고 동쪽에 있었던 지금의 헝가리족인 마자르족이 서쪽으로 이동해서 프랑크 왕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약해진 프랑크 왕국 입장에서는 왕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왕국의 최고 관리였던 궁제에게 모든 권한을 주게 되었고 당시 궁제였던 까롤루스 마르텔이 이 국가 권한을 장악한 뒤에 프랑크 왕국의 위기를 넘기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베리아 반도 이슬람 세력이 피레네 산맥을 돌파하여 갈리아 지방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까롤루스 마르텔은 군대를 이끌고 732년에 뚜르 뿌아띠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의 결과 프랑크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침입하는 것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까롤루스 마르텔의 아들 피핀이 궁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피핀이 생각하기에는 궁제가 프랑크 왕국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을 바에는 우리 가문이 차라리 왕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랑크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로마 교황의 후원이 있어야만 했죠. 앞서서 크로비스의 가문인 메로빙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지, 그 후원을 피핀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핀은 로마 교황과 협상을 합니다. 교황께서 나 피핀을 후원해 주신다면 앞으로 프랑크 왕국은 로마 교회를 지킬 것을 약속하겠소. 이 요청을 들은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었어요. 로마 교황은 사실 기독교의 수장이기 때문에 따로 군대를 부린다거나 따로 국가를 형성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다른 민족이 로마 교황을 공격했을 때 방어할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피핀이 로마 교회를 보호하겠다, 돕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당시 로마 교황 자카리아스는 흔쾌히 이러한 피핀의 후원 요청을 승낙합니다. 이를 들은 피핀은 741년에 프랑크 왕에 즉위하게 되었고 이로써 메로빙거 왕조가 끝나고 카롤링거 왕조가 시작됩니다. 피핀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이었던 샤를마뉴, 영어로 까를루스라는 사람이 즉위합니다. 샤를마뉴는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는 롬바르드족을 완전히 정복하고 아래와 같이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그 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동유럽으로 진출했고요.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고요. 피레네 산맥 바로 아래에 있는 카탈루냐 지방, 이 지방의 대표 도시는 바르셀로나인데 그 지역을 점령하고 변경주 마크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여기까지만 점령하고 프랑크 왕국은 더 이상 이슬람 세력과의 전투는 손해다라고 생각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크 왕국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 롤랑의 노래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프랑크 왕 샤를마뉴가 카탈루냐 지방 점령 이후에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철수하던 그 와중에 주변에 있던 바스크족이 프랑크 군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롤랑 백작이 샤를마뉴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노래가 바로 롤랑의 노래입니다. 시이자 노래이자 프랑크 왕국의 문화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프랑크 왕 샤를마뉴의 영토 확장 활동, 이는 서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만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은 결국엔 되찾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확장된 영토에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노력했으니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샤를마뉴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800년에 샤를마뉴를 로마 교회로 불렀고 이 800년에 로마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뉴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하면서 황제 대관식이 열리게 됩니다. 대관이란 관을 수여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로써 샤를마뉴 왕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샤를마뉴 대제라고 하고요. 프랑크 왕국은 서로마 제국을 계승하는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샤를마뉴는 왼쪽 동그라미와 같이 서로마를 계승한 황제가 되었고 오른쪽 동그라미와 같이 프랑크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프랑크 왕국은 중세 유럽 질서의 수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교회와 국가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질서 모습을 유럽 전체에 퍼뜨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롤링거 르네상스라는 것을 진행하는데요. 르네상스란 과거에 있는 것을 되살린다. 과거에 있는 빛을 다시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카롤링거 왕조가 이러한 르네상스를 진행했다라는 의미에서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 활동으로는 기독교와 로마 문화를 더하고 여기에 게르만 문화까지 더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했고요. 여기에 중심은 기독교였다라는 것. 그 다음 궁궐과 수도원의 학교를 만들었다. 기독교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다. 고전 문화 부흥 정책을 시행했고 고전 작품 되살리기라면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펼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샤를마뉴 대제가 사망하고 그 다음으로 루이 경건왕이 즉위했지만 또다시 사망했고 루이 경건왕의 사망 이후 3명의 아들이 프랑크 왕국을 3분할해서 가져가게 되면서 그 프랑크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될 때 약속을 맺었던 조약이 843년 베르댕 조약입니다. 베르댕 조약에 의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나뉘게 되었고 서프랑크를 다스리는 사람이 까를루스 2세, 별칭으로는 대머리왕 찰스가 되겠습니다. 서프랑크는 프랑스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프랑크는 로타르 왕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로타르 1세가 즉위했기 때문이고 이 지역은 이후 이탈리아의 역사가 되는데 기반이 됩니다. 단 교황령은 제외하고 점령을 했다라는 특징. 동프랑크는 까를루스 3세가 즉위했지만 이후 루드비히 4세, 별칭으로는 루이 독일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동프랑크의 역사는 독일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프랑크 왕국은 세계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베르댕 조약의 영토를 구분하자면 서프랑크는 당시 이 정도의 영토였고요. 동프랑크는 당시 이 정도 영토였습니다. 중프랑크는 이 사이의 땅과 중부 남부 이탈리아 반도를 가진 이 정도 크기가 바로 중프랑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바로 이탈리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타르 왕국을 장악했던 로타르 1세가 사망을 합니다. 후계자 없이. 이렇게 되니 이 비어있는 땅을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끝에 메르센 조약을 체결합니다. 870년입니다. 메르센 조약의 내용은요. 갈리아 지방 중에서 중프랑크 왕국이 가져갔던 그 갈리아를 반으로 나눠 동프랑크와 서프랑크에 하나씩 주자라는 내용, 그리고 알프스 산맥 밑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 부근의 지역은 이탈리아 왕국을 건국하자, 이러한 약속을 메르센 조약에서 합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자리 잡은 이탈리아 왕국은 루이 2세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교과서에 있는 지도처럼 이렇게 국경선을 재편성해서 중프랑크 왕국이 가지고 있던 거를 서프랑크와 동프랑크가 가져갔고, 알프스 산맥 기준으로 이제 남쪽에 있는 중프랑크 왕국은 이제 이탈리아 왕국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럽 3국의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서프랑크 프랑스, 이탈리아 왕국 이탈리아, 동프랑크 독일,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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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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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자, 프랑크 왕국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아참, 자세한 이야기는 다른 버전에서 다루고 있는 거 알죠? 꼭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다른 버전의 영상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진짜로 빠이빠이.